이번 주제는 풍수지리사상과 광양옥룡사입니다. 풍수지리사상은 중국에서 성립된 학문이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사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광양옥룡사는 우리나라 풍수지리사상을 이론화, 체계화시킨 분이 선각국사 도선입니다. 바로 광양옥룡사에서 36년간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옥룡사와 도선에 대한 이해까지 아울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는 장풍득수, 즉 바람을 숨기고 물을 얻는다, 이 장풍득수의 준말. 그래서 앞에 장하고 세 번째 득을 생략을 하고 두 번째, 네 번째 글자 풍수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풍수는 우리 인간이라면은 살아야 될 곳이 집이죠. 이 집을 짓거나 인간이 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덤을 만들잖아요. 이 집을 짓거나 무덤을 만들 때 자연환경, 곧 바람과 물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하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이론이 바로 풍수입니다. 땅속에 흐르고 있는 전기가 물에 의하여 방해되거나 바람에 의하여 흩어지지 않는 장소를 산천의 형세에 따라 선택하여 집을 짓거나 조상의 묘를 쓰면 그 덕으로 자손은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부, 귀, 복, 수. 여러분, 부는 뭐예요? 부자 되는 것이죠. 귀는 관직이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복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목숨, 수, 또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신라 말기에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고려시대 때에 널리 퍼졌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조상 숭배 사상과 어울려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풍수가 그래서 한 나라의 수도를 어떻게 말 것인가, 고을을 어떻게 터를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택이라고 그러죠. 자, 돌아가신 분들을 무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음택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음택 위주의 풍수가 더 유행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본래의 풍수는 이처럼 한 국가의 수도를 어떻게 할 건가, 그 고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고을 안에서 자신의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자, 우리 명당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주산이 있고 좌측으로 뻗어내는 산이 있고 우측으로 뻗어내는 산이 있고, 그 마을 앞에는 또 물이 흘러야 됩니다. 바로 이런 곳이 명당이라는 것을 풍수에서. 자, 이런 풍수의 경전과 같은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가 청호공이고 또 하나가 금낭경입니다. 이 청호경은 두 책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이 청호경의 청호라고 하는 것은 태양 속에 산다는 까마귀 일종인 소위 삼조고, 우리 고구려의 상징적인 그런 동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다리 3개 달린 그런 그 까만 까마귀. 이 삼조고와 기회를 같이 하지만 실은 전설의 산 곤륜산이라고 하는 산사에 주로 거주하면서 하늘에서 강림하는 천재 하느님과 짝을 이룬 지상의 최고 여신선인 소항모의 메신저가 청호다.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된다. 금낭경은 당나라 현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책을 금낭, 비단보자기에 싸서 보관한 데서 이 책명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먼저 청호경은 중국 한나라 때 풍수지리학자 청호가 묘토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책인데, 다른 설이 또 하나 있어요. 진나라의 곽박이 지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여기 청호경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이 생길 때부터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생겼음을 설명하고, 음양에 청과 탁의 구분이 있으며, 청과 탁은 맑고 흐림은 길과 흉을 수반하는 것이 풍수지리의 골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곽박이 지었다고 하는 금낭경입니다. 이거 역시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을 만드는 일, 이 장사.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5가지 기운, 5기가 땅속에 흐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은 부모로부터 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본해, 부모의 유골, 본해가 기를 얻으면은 유체, 그 부모의 자식들이죠. 유체는 이 부모님의 유골, 좋은 명당자리에 묻으면은 그 덕으로 좋은 복을 받는다. 이런 거란 말이죠. 방금 전에 봤던 청호경, 금난경 이 2가지의 책은 바로 이렇게 음택을 이론화시키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난경에 기가 바람을 받으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을 이용하여 기를 얻는 법수를 우리가 풍수라고 하죠. 이 풍수 음택을 잘 알려면은 이 청호경과 금난경을 봐야 되는데요. 이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쉽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풍수의 법은 득수, 물을 먼저 얻고 장풍, 바람을 숨기는 것, 이것은 그 다음이다, 2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수에서는 그 메마른 곳은 조금 낮게 파고 평탄한 이런 곳은 아주 또 깊게 파라, 뭐 이런 소리도 이런 경전적인 책에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광양옥룡사를 보면서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광양옥룡사에 가보면은 광양분들이 비석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비석이 있었다는 곳이죠. 그곳에 옥룡사에 2 걸출한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들의 무덤인 성탑, 우리가 부도라고 그러죠. 그 앞에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활동을 했고 하는 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도선이라는 분이었고 그분의 제자 통진대사 경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역시 부도하고 성탑하고 비가 있어요. 이 4개가 있어서 이곳을 비석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석거리가 있는 성탑하고 부도가 일제시대 때에 모두 파괴가 됐습니다. 그곳을 순천대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본 것과 같은 이런 것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돌멩이로 주변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석곽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석관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드러내자 이렇게 물이 차 있고 물을 빼니까 확연하게 사람 뼈 모습, 인골이 드러났죠. 자, 윗부분을 보면은 이 턱처럼 이렇게 둥그란 부분이 보입니다. 하악골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 윗부분이 두개골, 그 다음에 척추는 지금 잘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이 우리 지금 엉덩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뼈를 간추려다 놨습니다. 이 팔다리 뼈를 옆으로 놨다는 것이죠. 이 석관의 길이가 1m가 채 못 됩니다. 95cm예요. 따라서 사람을 쭉 펴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신전장이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이런 거는 가매장 시켜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살이 다 녹아나고 없습니다. 뼈만 추려다가 다시 장례를 지내는 법, 뼈를 깨끗이 씻는다, 세골장, 2번에 걸쳐서 장례를 지낸다, 2차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례법이죠. 자, 이것이 옥룡사 발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뭘까 살펴보겠는데요. 1997년 이 유적이 조사가 됐는데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었는데 이 석관의 인골이 어떻게 장례가 지내졌고 이것이 어느 시대라는 것이 대략 밝혀져서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됐죠. 자, 먼저 광양옥룡사입니다. 조선 전기 대백과사전적인 책이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동국 여지성남입니다. 대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이죠. 여기에 보면은 옥룡사는 백계산, 이 닭계자를 썼어요. 오늘날은 구름운자를 써서 백운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주산이죠.
조선 후기에 백계산에서 백운산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통일신라 시대니까 백계산이 맞죠. 옥룡사는 백계산에 있습니다. 당나라 함통 5년, 이게 서기 864년, 신라 경덕왕 4년입니다. 864년에 도선이라고 하는 성녀에 의해서 창건된 절이다. 이렇게 신등동국여지 성남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굴을 해보고 도선 비문을 검토해 본 결과 도선이 창건한 절이 아니고 그 전에 절이 있었고, 도선은 절이 있던 절에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그 절을 더 중수한 사람으로 알게 됐습니다. 도선보다도 먼저 9세기 이전에 옥룡사가 창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발굴을 통해서 그 시기에 토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천년을 쭉 이어오는 이 옥룡사가 무인년 1878년 이때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이 전체가 다 불살라져 버렸죠. 물론 임진왜란 7년 마지막 전쟁 정유재란 잘 아시죠? 이때도 옥룡사는 피해를 입습니다. 자, 이런 유적을 1997년부터 2005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순천대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해서 많은 것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을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선은 입적하고 나서 고려 중엽의 인종이라고 하는 왕께서 선각국사라고 하는 시호를 나중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선을 선각국사 도선 이렇게 하는데, 서기 827년에 영암 구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72세의 일기로 사시다가 898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양 옥룡사에서 입적을 했어요. 이때의 신라에서는 요공선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새롭게 내려줍니다. 이걸 우리가 증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고려시대 때에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선사, 숙종은 왕사, 인종은 국사로 이렇게 추중을 해줍니다. 이렇게 옥룡사에서 36년간 머물렀던 이 도선이라는 스님을 고려 왕들은 왜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는 건가? 바로 선각국사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고려의 창업을 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개경에서 고려의 태조인 왕건의 아버지를 만나서 이 집에서 장차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이 크거든 내가 주는 이 비기를 주어라. 그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고려의 건국을 예언을 해서 고려의 역대 국왕들은 왕건을 계속 이렇게 선사, 왕사, 국사로까지 계속 죽은 이후에 추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광양 중흥산성에서 옥룡사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뒤편에 있는 큰 산이 광양의 주산인 백운산입니다. 자, 거기에서 쭉 흘러나오는 일지맥이 왼편으로 빠져내오고 오른편으로 나옵니다. 이게 자총령 우백호죠. 그 계곡 사이에 절터가 있단 말이죠. 그 앞으로는 지금 현재 추산리 마을입니다. 물이 흐르죠. 그래서 도선은 이 명당 자리에 위치한 옥룡사에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을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옥룡사에 도선이 죽고 나자 그의 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비문 이름이 선각국사 증성해등탑 비문입니다. 자,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당시의 대학자였던 최유청이라는 사람이 이 도선의 비문을 지었습니다. 그 이 비문에 보면은 도선의 이름 휘, 이 스님의 이름은 도선이요 속성, 출가하기 전의 성은 김씨이며 신라국 영암 출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살 때에 출가를 해서 당시 신라 선종 구산문의 하나였던 현재 지금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독리산 태안사 해철이라고 하는 선승에게 출가를 해서 23살 때에 구족계 스님 계를 받는 것이죠. 그러다가 광양 백계산, 오늘날 백운산 절로 왔는데 바로 그 옛절이 옥룡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절을 다시 수리를 하고
35년 동안 살다가 입적을 했다고 비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는 사진이 지금 복원된 도선의 비이고 그 뒤편에 있는 게 도선의 성탑 부도입니다. 저 앞면에 보이는 부도는 도선의 제자였던 동진대사 경보의 성탑과 그 옆에 있는 것이 그의 비죠. 자, 이 비는 일제시대 때에 파손돼서 지금 현재 없었는데요. 다행히 1712년에 이 비문을 옥룡사에서 나무에다가 판각을 세워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례 화엄사에서 일제시대 때 발견이 됐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서 이 비문을 알 수 있어서 도선과 풍수지리사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선의 비문에 보면은 도선이 풍수지리사상을 전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곳이 지리산 및 오늘날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가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도촌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거기에 있는데 그 비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음 스님께서 도선께서 옥룡사에 자리 잡지 아니하고 지리산 구령에 암자를 짓고 주석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 이인,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인이 자기를 낮춰서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는 모래에서 깊이 숨어서 살아온 지가 벌써 수백 년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신이한 사람이죠. 그분의 자기 자신에게는 조그만 기술이 있어 이 덕이 높은 도선 스님에게 받들어 올리려 하오니 만약 천술, 비천한 그런 술책이라 하여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다른 날 남해의 바닷가에서 마땅히 알려드리겠사오니 이것 또한 대보살이 세상을 구제한 것이며 중생을 제도하는 법이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 신이한 사람이 알려준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법이다. 이 풍수지리사상의 목적을 도선 비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어서 스님께서 기이하게 약속했던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신이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신이한 사람은 마산면은 바로 섬진강 옆에 있어서 섬진강 뚝이 터지면은 자갈모래로 변합니다. 바로 그곳을 가리킨 것 같아요. 이 신이한 사람은 모래를 끌어 모아가지고 산천에 대한 순역의 형세를 만들어 보여줬다. 여러분들 산을 어떻게 내 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모래로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풍수지리사상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풍수지리사상을 가리켰던 그곳은 현재의 구례현 경계 지점이니 그 지방 사람들이 이 고을 이름을 사도촌, 오늘날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이렇게 1000년이 넘게 마을 이름이 변하지 않는 곳이 드문데 바로 이 구례의 사도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스님은 도선은 스스로 호련히 깨닫고 풍수지리사상을 호련히 깨닫고 더욱 음양오행의 수를 연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인 신비한 사람, 이상스러운 사람, 이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지리산의 산신이었을 것이다, 혹은 하늘의 신선이다, 혹은 독리산 태안사에 있던 선성, 당시에 큰 스님이었던 해철 스님이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선이 만났다고 하는 신인이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풍수지리사상을 체득한 도선은 도선 비문에 의하면 4개의 사찰, 절을 창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은 이 도선 스님이 창건했다는 절이 아마 수십, 수백 곳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선 비문에는
4개의 절만이 나올 뿐입니다. 그 4개의 절은 첫 번째가 856년에 지어졌다고 하는 미오사입니다. 두 번째가 858년에 창건했다고 하는 구례에 있는 도선사, 그 다음에 삼국사, 그 다음에 우남사, 이 4곳의 사찰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날 이 사찰들은 모두 폐사가 됐습니다. 명당 자리에 만들어졌던 절들이 왜 폐사가 됐을까 생각해 볼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옥룡사, 아까 석관이 나왔다는 거 발굴 모습을 잠깐 보면은요, 발굴하기 전에는 그냥 평평한 이런 곳이었었어요. 전 동백 사이에 있는데 옥룡사 절터에서 조그만한 언덕배기를 넘어서 오면은 이런 좁은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2개의 스님의 탑과 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유구가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맨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탑 부도를 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석들은 이 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성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성탑을 건물로 만들었다, 즉 부도전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1997년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조사를 순천대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이 돌멩이들을 걷어내니까 여기 지금 보는 사진처럼, 자, 돌멩이로 이걸 석곽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석관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뚜껑돌을 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굴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성 흥법사 진공대사 석관이 현재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뜰에 좀 옮겨져 있습니다. 그 부도와 석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강원도 영월 흥령사지에 부도와 석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어떻게 조사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탑하고 석관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옥룡사에서 성탑, 부도 밑에서 하부에서 이렇게 석관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 뚜껑을 열었더니 이렇게 인골이 나왔고요. 자, 바로 이 사진이 규모가 광양 옥룡사하고 똑같습니다. 강원도 영월 흥령사지 부도와 석관인데 석관은 좀 파손이 됐죠. 이거 역시 크기가 똑같아요. 자, 이 방금 봤던 인골은 기록이 없으니까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최고 권위자, 인골 감정 권위자가 한 내용을 보면은 그 아까 봤던 인골은 남자다. 그 다음에 나이가 60대 이후다. 그 다음에 키는 169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것을 육안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뼈 조각을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정확성이 있다고 해서 방사능 탄소연대 측정을 미국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2달 만에 그 결과가 왔는데요. 이 물속에 오랫동안 뼈가 있어가지고 이 뼈를 구성하는 인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다 녹아져 버렸다, 용해됐다. 그래서 방사능 탄소연대 측정은 불가하다, 이런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과학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와서 고려 중엽까지 당시의 스님들은 어떻게 장례를 치렀을까, 이것을 문헌에서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가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법이 불교에서는 채택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장법을 불교에서는 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려가 돌아가시면 화장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2차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헌을 검토를 했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고려 중엽까지 25개의 그런 사료가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장례는 1일장, 2일장, 3일장, 4일장, 5일장, 6일장, 8일장, 17일장, 여러분들 홀수만 없었습니다. 짝수도 있어요. 1, 3, 5, 7, 이게 여러분들 양이잖아요. 2, 4, 6, 8 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양을 택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장법은 화장, 매장, 쇄골장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화장은 많이 아니었습니다. 그 25개의 사료를 분석해 봤더니 화장은 단 16%에 불과했습니다. 매장은 20%였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옥룡사 사건에서 봤던 2차장 무려 64%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는 스님들의 일반적인 장법이 우리 속세에서 하고 있던 이런 쇄골장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옥룡사 발굴 결과 부도가 깨지고 이렇게 많은 편이 나오고 그 앞에 있던 비가 깨지고 비석이 파손이 돼서 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사진을 보면은 많은 조각들이 나오고 거기서 철정이 발견이 됐는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철정을 대고 비석과 성탑을 파괴를 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아주 우수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되었을 것인데 파괴되었는지 현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발굴을 했더니 이렇게 부도에 용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몸체라든가 사천왕상 일부가 나왔습니다. 이 검같이 나오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는 비석거리에 발굴을 통하고 문헌을 근거를 삼아서 이렇게 성탑 2개하고 비 2개를 복원을 해서 현재 우리가 가면은 허벌판이 아니라 이렇게 유형 문화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풍수지리사상과 옥룡사와 성곽국사 도선에 대한 이해를 해 봤습니다.